오늘 읽을 사설은 가계대출 줄인다며 대뜸 금리부터 올리는 은행들이라는 제목의 10월 22일자 한국일보 사설인데, 제목에서 가계, 대출, 금리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걸 보면은 경제와 관련된 사설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경제 기사를 아주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용어들을 몰라서 그런 거야. 이 사설을 읽기 전에 먼저 은행은 어떻게 운영되고 은행이 뭔지, 그리고 대출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은행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은행이라는 거, 뱅크는 예금을 받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을 은행이라고 그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예금하고 대출이야.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하는 일이 예금하고 대출이야. 예금은 돈이 여유 있는 개인이나 기업, 그런 곳에서 돈을 은행에 맡기지, 저축하지, 그게 예금이야. 그리고 은행은 그 돈을 쌓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거기에 돈을 빌려주는 거, 그게 대출이잖아. 그래서 예금은 돈을 맡기는 거,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통화, 즉 돈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을 말해. 은행이 대표적이고 또 증권회사도 그런 역할을 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게, 예금에서 예자하고 대출에서 대자를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 이 합쳐봐. 예대가 되잖아. 그리고 마진이라는 그 차이라는 얘기잖아. 예대 마진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예금하고 대출을 할 때는 거기는 분명히 이자가 붙게 돼.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놨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만 원이 붙든지 그런 식으로 이자가 붙게 된단 말이야. 대출할 때도 100만 원을 빌려왔으면 한 달 뒤에 2만 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게 예금 금리이고 대출 금리야. 예금 금리가 더 높을까, 대출 금리가 더 높을까? 간단하지. 은행은 예금을 맡길 때는 금리를 좀 낮게 주고 대출을 해줄 때는 좀 더 높게 받고 해서 그 차이, 예금하고 대출 금리의 차이를 먹고 그걸로 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예대 마진이야. 즉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 즉 그 마진을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 은행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원이야. 그리고 은행을 구분할 때 크게 이렇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시중은행은 우리 흔하게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은행, 지방에 가든 서울이든 지역을 따지지 않고 볼 수 있는 은행을 말해.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점포망을 가지고 있겠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속하고, 지방은행은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일정한 지역, 지방에서만 운영하는 그런 은행이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 이런 은행들. 그리고 이런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은행법이 아니라 특별한 법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은행들이 있어. 그걸 특수은행이라고 그래. 특수은행. 농협이나 수협은 농민이나 어민들을 위한 자기들의 그 어떤 이익단체라고 봐야겠지. 농어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큰 돈을 어차피 그 조합원들한테 받고 대출해주고 이런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농협이나 수협에다 은행의 기능을 부여해줘. 그게 농협은행, 수협은행이야. 그리고 한국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인데, 이건 특수은행이라고 해서 한국산업은행은 기업들의 어떤 그 큰 그 자금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정책 자금을 주는 것이고, 수출입은행은 해외에 수출할 때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이야. 그게 특수은행. 그래,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제1, 제2, 제3 금융권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어. 아까 금융기관은 통화, 즉 그 돈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중개해주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 1금융권은
제도권 은행이라고 해서, 물론 그 2금융권도 제도권 은행이겠지만은, 제1금융권은 가장 그 안전하고 가장 보편적인 은행이야.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일반은행, 그 시중은행 말하는 거지. 그리고 지방은행, 뭐 대구, 부산, 경남 이런 은행들, 특수은행, 아까 농협이나 수협,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게 있었고, 그 세 가지 이런 은행들을 제1금융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이라고 있어요.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하고 거의 유사한 그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지.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 시중은행이 1금융권이 가장 이율이 낮아. 제2금융권으로 가면은 이자가 좀 더 높아. 그리고 제3금융권이라고 하면은 대부업체, 사채업체, 그 인터넷이라든지 케이블 TV 보면은 광고 많이 하는 러시앤 캐시 이런 업체들이 대부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은 거의 뭐 1년에 20% 이상의 그런 고리, 높은 이자를 받고 있지. 그래서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은 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2금융권에서도 돈이 빌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3금융권으로 가게 되지. 3금융권을 하게 되면은 신용이 많이 하락할 수가 있어. 그래서 1금융권은 아무래도 신용도라든지 이런 걸 아주 까다롭게, 더 이자가 낮은 대신에 빌리기는 쉽지가 않아. 더. 하지만은 제3금융권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가 좀 약간은 낮지만은 이자가 세 대신. 그걸 알아두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온 표현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아무래도 그 사설을 쉽게 읽을 수가 있겠지. 자, 여기 먼저 가계대출이라는 게 있네. 가계대출이라는 것은 경제의 3주체를 말할 때 정부, 기업, 가계를 말해. 그런데 가계라는 것은 가족 단위의 경제주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가구원, 뭐 누구누구 씨 집내, 이게 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계대출은 자, 어떤 가정이 아파트를 산다든지 땅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할 때, 또는 사업을 하나 낸다든지 가게를 하나 내고자 할 때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거기서 대출을 받아. 은행이 가게해 주는 게 가계대출이야. 그러면은 기업도 빌릴 수 있잖아. 기업에 빌려준 것은 기업대출이 되겠지. 그리고 시중은행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가계부채. 가계부채라는 것은, 부채는 debt, 빚이잖아. 가계가 가지고 있는 빚이야. 가계부채가 커지면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자, 어떤 한 집이, 홍길동이라는 우리 아저씨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3억을 대출받았어. 지금은 저금리야. 그래서 지금 아마 3%, 4%, 1년에 연간 그 정도 그 대출금리인데, 그런 금리에 낮은 금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금리가 8%, 9%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 가게가 소득이 그만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자가 높아지면은 가게들이 휘청휘청 돼. 들어올 때는 뻔한데 그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가 너무 세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게들이 다 신용불량이 되고 파산이 돼. 못 갚아. 못 갚으면은 은행에서 그걸 갚으라고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 추징 들어오고 막 경매라고 그러지. 돈을 안 갚았을 때 은행이 빨간 딱지 붙이고 그냥 팔아버린 거. 자기들 가져갈 돈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그 집에 주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항상 열심히 하고 있지.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면은 일단 은행도 부실해져. 은행도 가계에다가 준 돈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못 갚는 가게들이 많아. 그럼 은행도 휘청휘청 되는 거야. 은행이 휘청휘청 되게 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도 어려워지게 돼. 연쇄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계나 가계대출도 그렇고 기업대출도 그렇고 금융당국에서는 그걸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 지나치게 위험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그리고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는 알 거야.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자산이라는 거 들어서 알 거고,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거, 자동차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게 동산이고, 부동산은 토지, 이런 것은 부동산이지. 근데 부동산 과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거야. 자,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값이 뭐 자고 나면 억씩 오른다고 그래. 그럼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라도 그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해.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한단 말이야. 시장이 뜨겁게 달궈져. 그게 부동산 시장 과열이야. 빌미는 재앙이나 타알이 되는 원인이야. 대출금리는 아까 살펴봤지.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 이자율. 돈을 빌려주면서 얼마를 그 이자로 받는 거. 그걸 대출금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그 앞에 시중은행은 아까 말했지. 전국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은행들. 지방은행하고는 약간 다르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대출은 알 거고,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담보대출은 뭐겠어? 담보 들어봤어? 담보? 저당 잡히는 거.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뭘 믿고 은행에서 빌려주겠어? 홍길동의 신용 아니면은 담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필요로 할 거야. 신용이라고 하면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직장을 변변한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 은행하고 거래를 꾸준하게 하면서 카드도 쓰면서 카드 연체한 것도 없고, 또 대출 전에 다른 은행에서 보니까 대출해놓고 연체한 기록도 없고 잘 갚고, 그런 게 신용도야. 그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게 신용대출이고, 신용이 없어 대신. 하지만 이 홍길동이라는 분이 아파트를 5채를 가지고 있거나, 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은행은 그걸 담보로 잡아. 담보로 잡는 것은 홍길동 당신이 빌려간 돈을 못 갚았을 때 이걸 내가 마음대로 처분해서 빌려준 돈을 충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담보를 잡는 거야. 그래서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신용대출하고 비교되는 개념인데, 담보물을 잡고 대출해 주는 게 담보대출이야. 주택담보대출이 하겠으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야. 그럼 자동차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해 주는 건 자동차 담보대출이 되겠지. 여러 가지 또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많겠지. 그리고 평균금리는 금리 여러 금리 은행마다 각각 금리가 다를 텐데 그 금리를 평균하는 게 평균금리 되고, 돌파라는 것은 뚫고 가는 거지. 그리고 가중평균금리는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말고 평균금리 정도로 이해를 해줘. 가중까지 이거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대금리라는 게 있네요. 우대금리. 우대금리라는 것은 우대해주는 금리야. 금리 대출할 때 가령 연 4%의 어떤 이자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그 은행에 카드도 가지고 있고, 그 은행하고 꾸준하게 거래해왔고, 그 은행에 또는 무슨 월급 통장하고 그쪽 개설을 해놓고 있고, 그럴 경우는 월급 통장 했으니까 0.2% 또는 카드 발급했으니까 0.2%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거. 금리 정상적인 금리에서 조금 더 우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4%짜리를 3.5%로 이렇게 적용해 준다든지, 그럴 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퍼센티지를 얘기하는데, 퍼센티지에 대해서 뒤에 용어 설명 끝나고 또 자세하게 한번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갈게.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는데, 코픽스라는 것은 은행연합회, 은행들의 연합체인데, 은행연합회에서 9개 시중은행의 여러 가지 금융 지표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금리의 기준이 되게 되는 어떤 지표야. 이렇게만 알아도. 여기 포인트, 여기 프로하고 포인트는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설명할게. 따로 할게. 그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네. 앞에 보면 대출 공급 축소라는 것은 은행들이 그동안 가게에 잘 빌려주다가 너무 위험 수위를 치닫는 것 같아. 그럴 경우 대출을 좀 자제하고 억제하면은 대출이 줄어들잖아. 그게 대출 공급 축소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우리 시사상식적으로도 알아둬야 되는 게, 미국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의 그 리먼 브러더스라는 투자은행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발생한 건데, 아무튼 세계적인 그 어떤 금융위기를 야기했지. 미국은 그 금융위기를 헤어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달러를 시중에 풀어.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은 그걸 유동자금이라고 그래. 유동, 흘러다니는 돈이라고 해갖고,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면 개인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돼. 그렇지? 돈이 흘러다니면은 그만큼 그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는 거야. 기업들도 더 물건을 더 만들어내게 되고, 소비도 더 많아지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좀 올라가게 되고, 그런 효과를 노려서 계속 지금까지 그 미국은 돈을 풀었어. 돈을 푸는 방법은 중앙은행에서 연방준비위원회라고 게 있는데, 거기서 돈을 찍어내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방법도 있어. 은행에서 금리를 낮춰버리면 돼. 은행에서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게 되지. 그럼 그 돈은 은행에 있지 않고 전부 은행 밖으로 시중에 떨어돌아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야. 그런 방법으로 돈을 풀기 위해서 미국 그 중앙은행은 연준은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0.25%인가 그럴 건데, 그 정도로 그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손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하지만 8년이 지나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세계 경제도 어느 정도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당시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시중에 마구 풀린 돈을 회수할 때가 됐어. 회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돼. 은행이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은행을 찾게 돼. 그러면 돈이 은행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슨 우리나라가 상관이 있냐면은, 달러는 기축통화라고 그러잖아. 축이 되는, 기본적인 축이 되는 그 통화라고 해서, 달러는 세계의 어떤 그 다른 통화에 움직임이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통화야. 세계적인 가장 어느 나라든지 선호하는 돈이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야. 달러가 귀해지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지. 그게 아주 연동돼 있어. 이게 지금 세계 경제가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나중에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기대효과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선반영, 미리 반영이 됐다 이런 뜻이야. 미리 반영돼서 선반영이라고 그런 거고, 그리고 호황은 아주 그 화랑새, 불황의 반대야.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잘 굴러가는 게 호황이지. 편승이라는 것은 얻어타는 거, 편승하는 거. 자동차 우리 그 히치하이킹 할 때 편승하는 거, 얻어타는 거, 그것도 편승이죠. 일종의 어디에 얻어타는 거, 올라타는 거. 여기서 대출 장사라는 것은 돈놀이 한다는 얘기야. 대출만 마구 그 가게들한테 해주면서 그 예대마진 아까 설명했는데, 예대마진만 먹고 그 자기들 그 배만 불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대출 장사로 표현해 놨고, 박리담에는 많이 그 경제 활동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박하게 이익을 보고 많이 파는 거야. 이익은 적게 해서 많이 파는 거야. 다른 집은 3,000원을 파는데 김밥 3,000원에는 팔아야 돼. 근데 자기는 1,000원이나 2,000원에 좀 싸게 팔면서 대신 많이 파는 거야. 사람들이 아무래도 싸니까 더 많이 몰리겠잖아. 그게 박리담의 전략이야. 시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시혜고, 무기는 암묵적으로 용인해 주는 거, 눈 감아 주는 거, 침묵에서 눈 감아 주는 거, 묵인해 주는 거. 프로와 프로 포인트를 설명하겠다고 그랬는데 1번하고 2번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2016년, 2017년 비교한 건데, 2016년 때 1,000원이던 게 2017년 1,1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100원이 오른 거잖아. 100원은 1,000원의 10%잖아. 10%. 프로하고 퍼센트 같은 말이지. 이럴 때 10%라고 그러고 10%. 이런 경우 프로포인트는 언제 쓰냐면은 이 100에서 초록색이 차지하는 부분은 40이야. 40%잖아. 그리고 2017년에는
이 100에서 차지하는 게 지금 70%로 늘어났어. 40%에서 70%로 늘어났어. 그럴 때 늘어난 거는 30%포인트가 늘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포인트를 쓸 때는 이 퍼센트 1위를 비교할 때 30%포인트가 늘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1,000원이 1,100원으로 늘었으니까 이거는 10%가 늘었다고 그러지, 여기서는 퍼센트를 쓰는 게 맞고, 여기서는 퍼센트 포인트, 프로포인트를 쓰는 거야. 자, 이제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하자 시중은행이 대뜸 대출금리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가계부채 위험 관리와 부동산 과열 대책을 빌미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올려 또다시 입속 챙기기에 나선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21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사실상 연 3%를 돌파한 상태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 1월 3.1%에서 점차 하락해 지난 7월 2.66%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점차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시 3.0%를 넘어선 것이다. 21일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74에서 3.57%이다. 우리은행 평균금리가 3.57%고 KB국민은행이 3.19%,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3.00, 2.74%이다. 신용등급이 최상이라도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적용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3%를 너끈히 넘어간 셈이다. 은행권에선 최근 대출금리 상승의 배경으로 대출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1.35%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오름세로 돌아선 점을 꼽는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 공급 축소, 미국 금리 인상 기대효과 선반영 등 시장 요인 등도 배경으로 둔다. 은행들의 설명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코픽스 금리가 단 한 차례 0.04%포인트 오른 것에 비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 상승폭이 그보다 약 9배나 높은 0.34%에 이르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부동산 경기 호황에 편승한 대출 장소로 큰 재미를 봤다. KB국민은행은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무려 80.6%나 증가하는 깜짝 실적을 누렸다. 저금리로 예대 마진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박리담의 대출로 오히려 수익을 늘렸던 것이다. 그러다가 대출을 줄이라니까 이젠 고금리 장사 조짐을 보이는 셈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죄는 건 맞다. 하지만 그걸 빌미로 은행이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고 빠르게 가계대출 금리부터 올리는 건 옳지 않다. 대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대출 요건이나 신용평가 심사를 엄격히 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시혜를 베풀듯 은행의 입속 챙기기 영업을 묵인함으로써 원성을 사왔다. 더는 그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이번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이 부당한 예대 마진을 챙기지 않는지 소비자 편에서 이 사설은 최근에 정부가 가계대출이 너무 심각하게 늘어나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규모가 1300조 규모라고 하지, 너무 위험수위에 치달으니까 은행들 보고 대출을 좀, 가계대출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라고 지금 해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걸 기화로 빌미로 해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대 마진 챙기고 이 기회에 돈놀이 하려고 또 은행들이 벌써부터 그런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야. 첫 번째 문단을 이렇게 보면은 정부가 가계대출 줄이라고 하니까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연 3%를 돌파했다.
그동안 대출금리가 3%, 평균적으로 3%를 좀 밑돌았었나봐. 아래였었나봐. 그런데, 정부가 대출을 줄이라고 하니까, 담보대출을,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3%를 올라서고 있다. 그런 걸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두 번째 문단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은행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시중은행의 일시상환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10년 거치 상환 방식도 있고, 한꺼번에 일시에 갚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시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2.74에서 3.57%라는 거야. 각 은행들은 이런 이유를 유지하고 있고. 근데 은행들은 지금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대출금리가 올랐냐, 거기에 대해서, 가계대출을 정부가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하면서 대출이 줄었다. 대출이 줄면은 대출을 더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이제 대출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그럼 대출 금리는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대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대출 공급이 축소된 것 플러스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은 미국이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도 금리가 같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미국이 돈을 줄이는데 우리라고 돈을 그냥 마구막 풀어놓을 수는 없어. 우리도 돈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이제 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거야. 은행들이 두 가지 요인, 즉,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공급이 줄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출 금리에도 미리 반영이 됐다. 이래서 오른 거지 특별한 요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물론 은행들 설명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면은 상승폭이 지금 코픽스 금리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야.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단 한 차례 0.04%포인트밖에 안 올랐는데 대출 금리 평균은 지금 9배나 높은 0.34%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건 예대 마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가뜩이나 시중은행은 지금 부동산 호황기다 보니까 대출이 많아졌어. 부동산 대출이. 그럼 부동산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은 이자, 금리를 따먹게 되잖아. 그래서 대출 장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깜짝 실적을 누르는 쪽 배를 불렸는데 거기다가 또 이번에 대출금리까지 올려가지고 이익을 더 고금리로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은 대출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투기 과열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재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은행들이 자기들 뱃속 채우고 입속 채우는데 활용하지 않도록 당국이 더욱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부당하게 예대마진을 챙기지 않는지 이걸 확인해서 소비자가 이익 보도록 감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단에 하나 알아둘게.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도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금리를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을 꺼리게 되잖아. 당연히 꺼리게 되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할 때 여신인데 여신 심사를 강화하면은 대출 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지잖아. 그러면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잖아. 또는 신용평가를 또 엄격하게 하는 거야. 신용평가, 개인의 신용 등급을 엄밀하게 따지는 거야. 그리고 대출 요건 또 강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대출량을 줄이는 게 옳지, 대출 금리를만 올려서 자기들을 같이 뱃속이나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